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자아실현과 사회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참 앞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질을 합리성으로 봤고 그것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이성을 이제 단련하기를 강조를 했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본질을 깨달아가는 그 즐거움의 영역, 즉 행복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또한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할 매슬로우라는 학자가 얘기한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볼 텐데, 이 매슬로우는 자아 실현을 인간의 성장 동기가 계속적으로 충족되는 것이라고 보았고, 이 자아 실현이 인간이 그 욕구를 가지는 것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쭉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교과서 내용을 좀 읽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옆에 나와 있는 이 그림판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번 내용.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입니다. 매슬로우에 따르면 자아 실현의 단계는 인간 욕구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인간 욕구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자아 실현에 있다고 보는 거죠.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매슬로우는 가장 높은 단계인 자아 실현의 욕구는 나머지 욕구와 성격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하위의 네 가지 욕구를 결핍 욕구라고 하는데,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더 이상 욕구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표현한 것이 결핍 욕구이고요. 이에 반해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성장 욕구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욕구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결핍 욕구와는 다르게 충족되면 충족될수록 더욱더 증대되는 성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핍에 대한 문제는 없느냐? 없어요. 단지 충족되면 충족될수록 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흔히 우리가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다라고 했을 때 대학교에서 다루는 것은 한 5가지 정도 그렇게 다루게 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건데요.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밥을 안 먹었으면 배고파하는 거, 식욕. 그 다음에 우리가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이성교제를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성욕. 그 다음에 우리가 졸렸을 때 느끼는 수면, 그러니까 이제 수면 욕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설하고자 하는 소변이든 대변이든 배설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들이 모두 생리적 욕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자 보세요. 밥을 먹고 배부르면은 더 이상 밥을 달라고 하지 않죠. 그죠? 성욕도 마찬가지이고, 수면이라는 거, 다 자고 나면 더 자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것을 배설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쵸? 배설하고 나서 더 배설하고 싶어. 이제 이런 욕구들을 느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지는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네. 이것에서 충족되지 않으면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안전의 욕구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안전의 욕구는요,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회피하기를 바라는 욕구, 또는 그런 것으로부터 안정적인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정말 죽겠네 이러지만 진짜 죽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그리고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위험스럽지만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에 처해지고 싶지 않고 정말 힘들고 싶지 않고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라는 그런 욕구들이 무엇이냐면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애정의 욕구로 발전하게 돼요. 애정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애정, 친화, 소속감이에요. 그러면 생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게 중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느끼는 그런 뭐 배고픔, 졸림, 그 다음에 뭐 마려운 거, 그 다음에 뭐 성욕 이런 것들 그 넘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 그 다음에 고통스럽지 않아 하고, 그 다음에 편안한 거, 그 다음에 뭐 안정적인 삶 이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안전 욕구죠. 그 다음에 뭐 위태롭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라고 본다면 애정 욕구는 나 개인적인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그런 이제 사회생활 또는 뭐 다른 생활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애정을 바라고 친화력이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집단의 소속감이 되기를 그런 원하는 그런 욕구를 우리는 애정의 욕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이제 그렇다면 이것은 애정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가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적 욕구 지나가고 안전 욕구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애정의 욕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애정의 욕구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나타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결핍 욕구의 마지막 존경의 욕구입니다. 자, 애정의 욕구는 사람들로부터 애정,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싶기를 원하는 거야. 아, 나 저 사람 참 좋아. 이제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가족의 한 구성원이구나. 내가 우리 반의 한 구성원이구나. 그 구성원으로서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구를 애정의 욕구라고 한다면 존경의 욕구란 정말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싶고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정말 명예로운 사람이고 우리가 존경을 할 사람이야. 이렇게 칭송되기를 바라는 욕구를 존경의 욕구라고 그래요. 존경의 욕구. 그러고 나서 이 존경의 욕구가 해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해서 성장 욕구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존경의 욕구까지를 결핍 욕구라고 그랬는데 결핍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더 이상 욕구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해요. 다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해요. 생적 욕구가 채워지지가 않으면 안전의 욕구를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생적 욕구를 지나서 안전의 욕구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즉 안전의 욕구 단계에서 이 생적 욕구가 달성되지 않으면 다시 언제든지 욕구 위계 이론에 의해서 내려가서 이 생적 욕구를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욕구가 채워지고 나야 비로소 안전의 욕구를 바라고 안전의 욕구가 채워져야 애정의 욕구를 바라고 존경의 욕구를 바란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결핍 욕구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한 절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 다시 얘기하자면 욕구가 채워져야만이 그 욕구를 더 이상 느끼지 않으면서 상위 욕구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결핍 욕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슬로우는. 그런데 이러한 결핍 욕구를 지나서 욕구의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로 왔을 때는 이 자아실현의 욕구는 성장 욕구로서 결핍 욕구와는 다른 차원의 욕구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실현의 욕구는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또 이 안에서도 세 개의 욕구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적 욕구예요. 두 번째는 심미적 욕구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위계의 순서에 따라서 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묶여진 이 세 가지 욕구를 우리는 모두 성장 욕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적 욕구, 문화, 교육, 지적 활동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지적 욕구라고 그래요. 그 다음 심미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술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 그리고 내가 문화를 즐기고 싶어 하는 욕구, 이거를 우리는 심미적 욕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 완성, 삶의 보람,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욕구를 우리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육학을 한창 배웠을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마더 테레사나 또는 슈바이처나 이런 사람들은 메슬로우 욕구 이론에 의하자면 자아 실현의 욕구의 반열에까지 오른 사람들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동감하신다면 공감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간단하게 읽어보자면 자신이 바라는 이성적 가치 발견하고 삶의 과정에서 그 가치를 올바른 방법으로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아실현의 길이다. 등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들은 대체로 현실 중심적이고 창의적이며 인간적이고 사고나 행동이 자발적이다. 사회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고 민주적인 가치를 존중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요거 이제 넘어가서 사회화 보도록 할게요. 요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 심리학에서 좀 기초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대학교 시험으로서도 아마 내기가 괜찮은 내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사회화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38쪽이고요. 38쪽 보도록 할게요. 사회화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 규범이나 행동 양식을 학습하고 내면화하여 자신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화란 인간이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의 행동 양식, 가치관, 지식, 규범, 태도 등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독특한 개성과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사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회화의 의미를 알고 나서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규범이나 역할을 내면화하여 적합한 행동 양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사회적 집단을 너무 강요했을 때도 문제가 있지만 사회가 개인의 그런 너무 개인적인 부분을 강조했을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개인보다 사회를 중시하는 입장인 사회실제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학교 교육에 회귀란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개성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의 정말 그 개성에 맞는 공부를 시킨다라든지 개인차를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획일화된 교육이 자꾸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 단발, 그 다음에 염색 안 돼, 치마는 몇 센치, 약간 요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그런
개별적인 교육보다 집단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질수록 이런 사회 실제론적인 교육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와는 다르게 사회는 명목상으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입장을 사회 명목론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있잖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명목상으로 우리들의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 즉 그러니까 개인차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나치게 개인을 강조한다든지 지나치게 사회를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각각의 이 양극단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 명목론이 자꾸 강조가 될수록 우리 교육에는 신자유주의 교육 철학이 팽배해지게 되는데요. 그 신자유주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우리 프린트의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자유주의 교육 철학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등장하게 된 교육 철학을 우리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자유주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회 시간에 그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자유주의 경제체제라는 거 우리가 예전에 배워서 알 텐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시장 경제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하는 것은 그저 우리들을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 지켜만 주면 되는 그런 야경 국가의 역할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모든 시장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했던 것이 자유주의 경제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유주의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런 경제 대공황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시장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러고 나서 등장한 것이 수정자본주의고, 이 수정자본주의로 인해서 자유주의가 사실상 꺾인 그 수정주의로 전환이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나서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다시 경제가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자 그때 이제 마가렛 대처라든지 그다음 레이건 같은 그런 대통령 이제 이런 지도자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꺼내게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요. 시장 자체의 자유로운 경쟁을 중시하는 흐름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경제체제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노동자들에 대해서 복지하는 또는 국민들의 복지 수준을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공영화,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영화하던 사업을 민영화로 돌리고, 그래서 이 민영화 사업들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 질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것을 그대로 교육에 들고 왔을 때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면, 교육의 효율성과 수월성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국가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운동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공교육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에 맡기려고 해요. 즉, 교육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하고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특징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공교육의 경쟁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이 선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교육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중심,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교육 수요자가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과학고나 외고와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 그러니까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또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한 그 이외에도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 같이 교장 선생님을 외부에서 초빙을 한다든지 그냥 모셔온다든지, 또는 그 교장 후보자, 임용 후보자들이 서로 경쟁하에서 학교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런 공모제를 통해서 임용을 하는 방식, 또는 그 학교의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좀 그런 봉사정신으로 또는 그런 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을 모셔오는 제도인 초빙교사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교육력을 향상시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끼리 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질적인 발전을 이뤄나가는 것이 신자유주의 교육 철학의 순기능입니다. 순기능. 또한 공교육 재정을 감축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뭐냐면 사립고등학교인데, 사립고등학교도 사실 이거는 조금 교육 행정적인 부분인지라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고등학교는 공립과 사립학교로 나뉘어져 있어요. 공립은 전적으로 국가의 재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학교가 공립학교고요. 원래 사립학교는 부분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이끌어 나가야 돼요. 경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재정 지원이라는 말은 일부분은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고 그 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학재단의 재산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신에 사립은 이러한 사학재단의 그런 운영비를 통해서 운영비를 사용함으로써 국가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방침에서 약간 자유로운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조금 변질이 됐어요. 사립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거의 100%에 가까운 국가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그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학재단이 운영을 하는 가운데에 국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굉장히 변형이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과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돼버려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공립은 100% 국가 재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대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사립은 사립학교마다 건학 이념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건학 이념에 따라서 좀 그런 개별화가 된 또는 좀 차별화된 교육을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원래 사립학교의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립학교의 재력이 그렇게 우월하지 않아서 월등하지도 않고 그렇게 막 많은 재정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게 되는 변형적인 운영 방식을 취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학재단이 이사회들이 사립학교를 운영을 하되 국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사립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국가의 교육과정에 맞춰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립과 사립 이름이 다를 뿐이고, 그 다음에 공립학교 선생님과 사립학교 선생님의 임용 과정이 조금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공립학교와 똑같아진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런 교육제도는 조금 다르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공교육 재정을 감축하고 민영화 추진한다라는 말 자체가, 공교육 재정을 감축하고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그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립학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준별 교육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에 있어서 너네가 독자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해라. 대신에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너네가 자립적으로 운영을 해라 라고 생긴 학교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즉 자사고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사고 하니까 생각나는 정부가 있죠. MB정부죠. 그렇죠? MB정부 때 이런 자립형 사립고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울산? 여기
청운고가 대표적인 울산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죠. 그죠? 그 다음에 서울이 아닌 줄로 압니다만, 어쨌건 또 우리가 이름이 있는 자립형 사립고가 바로 여기죠. 민족사관학교, 그쵸? 이번에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민족사관학교도 대표적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예요. 대신에 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등록금을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쵸? 거의 뭐 대학교 등록금에 맞먹는다라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한 돈을 원래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러한 학교들은 나라 지원을 거의 받지 않는 대신에 교육 과정에 있어서 조금 독자적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다. 또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이제 이런 말도 나오는 것이 학교에게 단위 학교마다 그러한 선택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교육 과정을 똑같이 실시하려고 하지 말고 너네 학교 사정에 맞게 해라. 그래서 과학 중점 학교, 뭐 또는 뭐 영어 중점 학교, 또는 뭐 사회 중점 학교, 이런 것들 어디서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자율학교 또는 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용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신자유주의 교육 철학에 의해서 등장한 학교 형태입니다. 결국 자본시장의 수요 중심의 교육으로 만들어 나가지는 것이 그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비판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교육을 비인간화시키고 황폐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디서부터 온 말이냐면 바로 경쟁적 시스템, 그 다음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분교나 이런 그 소규모 학교들을 통폐합시켜서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교육의 비인간화, 그 다음에 황폐화, 그 다음에 경쟁적 시스템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좀 개인주의화가 돼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 평가에 치우칠 우려가 굉장히 컸어요. 내실을 다지는 교육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교육이 더 강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위주의 교육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교육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보여주기식 교육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성과에 지나치게 민감하여서 보여주기식 교육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선택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무한하게 허락함으로써 교권이 하락할 우려도 있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들에게 요러요러한 방식을 또는 요러요러한 일정의 교육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어쨌건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권이 하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교사의 역할이 축소가 되면서 교권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교육 철학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사회의 공동체적 성격보다는 경쟁과 평가에 의해 운영되는 자유주의적 성격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사회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 교육관을 옹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자유주의 교육 철학이 가지는 의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 교과서로 넘어가서요. 이제 우리 창의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요 창의 토론에서, 요 보시면은, 야생화, 그 다음에 뭐,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뭐, 가정,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사회화와 관련되어서, 우리 교육사회학에서 그 바라보고 있는 교육의 그런 양대 산맥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육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거시적 접근인데요. 흔히 이 거시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학을 이야기할 때에도 특히
이제 문과 계열, 제가 편의상 문과 계열이라 얘기하지만 이 사회탐구 영역의 사회문화에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기능론과 갈등론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거시적 접근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사회학에서도 기능론과 갈등론이 각각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육사회학에서는 이런 거시적 접근을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프린트를 통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교육사회학의 거시적 접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론과 갈등론. 기능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유기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 학교, 우리가 흔히 또래 집단, 또는 어른들의 집단, 등등등 사회에, 또는 정부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죠. 그쵸? 여러 집단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지. 그런 것들이 각각의 팔, 다리, 오장육부 이런 것처럼 우리 사람의 신체처럼 각자가 해야 할 역할들을 하면서 서로 유기체와 같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기능이론은 그 부분을 강조를 해요. 사회란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으로 전체의,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몸으로 따지자면 우리 이제 전신의 그런 이제 존속을 위해서, 전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평소에 수행을 한다. 그렇지만 이 기능론에 의하면 만약에 이번에 비행 청소년이 많아진다든지, 또는 학생들의 이번에 흡연율이 높아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 문제시가 되었을 때, 또는 교육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됐었을 때에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사회의 다른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능론이긴 한데, 사회는 항상 안정하려는 속성,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언제나 건강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회도 언제나 안정적으로 가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주변에 있는 그 교육 사회적인 그 주변에 있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특성을 지닌다, 그런 경향을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동질성과 균형성을 지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요거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 가지는 기능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회화예요. 네.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게 하고 문화를 세대간 전해함으로써 사회의 유지 및 통합, 존속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회화를 하는 것이 학교에서 할 일이고, 또 그 학교 교육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각 부분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배치하는 역할을 학교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요 이론으로는 기술기능이론, 인간자본론, 발전교육론, 근대화이론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서 배우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에 비해서 기능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서로 개입을 하면서 서로 발전해 나가려고 해요. 이게 기능이론이라면, 갈등이론이란 절대 너네 그럴 수가 없어. 사회의 본질 자체가 갈등과 그 다음에 강제의 과정으로 너희가 지내게 되는 거지. 결국 너희들이 지배하는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가치와 규범을 전수함으로써 너희들에게 그 부분을 체득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갈등이론입니다. 즉 지배 집단은 언제나 자신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기득권을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을 이용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막스 웨버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학교 교육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고 정당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어른 때,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의 아버지 때를 했을 때는 초, 중, 고, 대 이렇게 있으면은 대학교 가는 인원이 이렇게 제가 이제 표를 그렸을 때 초등학교 나온 사람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 진급시험에서 탈락한 사람은
중학교로 못 넘어갔어요. 유급 될 수 있었거든요. 유급. 예, 여러분들한테는 유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생소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학년을 꿇는 거예요. 한 학년을 더 다녀야 되는 것을 유급이라고 그래. 진학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에서도 고입 시험을 거쳐서 올라가게 되고,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갈 때 본고사라는 것을 통해서 대학교로 진입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엄청나게 적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사람들이 많이 다녔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초등학교조차 다니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소수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무엇이 되어 있느냐면 전문직에 종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지금도 그렇지 않느냐?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라볼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제 그림으로 그려질 수가 있지만, 자, 이때의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과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의 수는 어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의무교육이라는 것이 실시가 됐기 때문에 모든 아동들이 다녔어요. 근데 이때는 의무교육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모든 아동들이 초등학교 다니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사실상 중학교로 넘어가.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렇게 네모처럼 그려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 여기 있는 학생들이 그대로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제 후배들이 어때요? 또 거의 그대로 올라가죠. 고등학교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수능을 봅니다. 그쵸? 수능을 보면 어떻게 돼요? 수능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잘려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선발 과정을 거쳐 대학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때도 대학원이 없었느냐? 대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대학원은 어떻게 했어요? 더 좁았죠. 더 좁았겠죠. 그쵸? 이렇게 뾰족했겠지. 이런데밖에 못 갔다라는 거야. 그럼 이런 사람들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 더 전문직에 갔겠죠. 그쵸? 좀 더 상위의 그런 직업들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지배계층들은 대학교만 나와도 자신들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대학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사람들이 다 어디까지 올라오니까? 대학교까지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디까지 나와야 돼요? 대학원까지 나와야 돼. 그리고 대학원 석사까지 나와야 지배계층들이랑 비슷하게 놀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배계층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박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그들처럼 놀기 위해서 박사까지 달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지배층이 이제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유학까지 나와야 지배계층처럼 놀 수가 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학까지 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켜가는 과정을 우리는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갈등 이론에서 얘기하는 사회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고 정당화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이론들을 보면 재생산이란 말이 나오고, 경쟁이란 말이 나오고, 종속이란 말이 나오고, 급진, 저항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사회학을 구성하는 두 가지 접근, 거시적 접근, 기능과 갈등이 있고, 기능은 사회를 유기체로 비유를 해서 그 영역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사회화시켜서 선발하고 배치하는 기능을 강조를 했다면, 갈등 이론은 지배계층들에게 유리한 것을 가르치고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고 정당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고자 이 교육을 이용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다음 단원으로 우리가 넘어갈 텐데, 다음 단원이 바로 전인교육의 원리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인교육의 원리와 방법. 자, 전인교육의 원리와 방법은 43페이지부터 이제 우리가 볼 건데요. 43페이지부터 볼 건데요. 자, 43페이지부터는 제가 또 밑줄을 또
필요한 부분은 자, 또 꺼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개인적 측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왜 지식이 필요한가? 그리고 옆에 보시면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역에 있어서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 그러한 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얘기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영역의 구분 없이 어디에서나 응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상위 개념의 지식을 우리는 보통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성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피라미드가 그려지는 이유는 바로 자료 형태의 지식과 정보 형태의 지식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그러한 지식들이 지혜라는 그런 클래스보다는 이 하위 단계에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료에 대해서 해석하든지 정보를 읽어내든지 지식을 포함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수준으로서 그런 넓은 의미의 지식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렇게 네. 요렇게 포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 네,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사회적 측면 이제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적 측면,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하며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이란 것은 요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을 학습을 하는데, 이러한 지식은 문화를 보존하고 후세대에 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지식은 이러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문화를 전수할 수가 있겠죠. 이는 개인에게 기존 사회의 철학, 이념, 질서, 문화 규범들을 다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사고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성적 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반성적 사고. 이거 어디다가 좀 쓸 수가 없을까? 각주, 미주. 네. 네. 죄송합니다. 자, 어쨌건 그러면 그냥 제가 불러드릴게요.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사고하도록 하고 이것은 반성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반성적 사고. 반성적 사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잠깐 10분 정도 쉬셨다가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제가 여기서 영상을 끊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잠깐 유튜브 영상을 잠깐 끊으시고 10분 정도 쉬셨다가 그리고 계속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끊을게요.